네, 지금부터 딥인딥 6회차 강의, 트랜스포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6회차 강의를 맡은 발표자 김지영이고요. 이거는 당일 딥인딥 수업 때는 녹화를 제가 못해서 재녹화를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목감기가 나은 지 좀 얼마 안 돼서 음성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인데, 이 트랜스포머가 딥러닝에서는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을 만큼 되게 중요한 단원이라서 이와 관련된 이전 단원의 내용들을 복귀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 있더라도 약간 빌드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면 어텐션인데, 이 어텐션을 공부할 때 약간 비교해서 보면 좋은 게 RNN이거든요. 근데 아마 지난 수업 때 다뤘을 텐데 RNN은 총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점에서 첫 번째 문제점이 장기 의존성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입력과 출력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연관관계가 적어지는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발생을 하냐? 보시면 여기가 인코더고 여기가 디코더인데,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그 정보를 넘길 때 사용되는 이 컨텍스트 벡터, 그러니까 이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들이 이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에 다 우겨 넣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거리가 먼 시퀀스일수록 그 정보가 점점 희석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버를렉 하나의 벡터에만 그 정보를 다 담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컴퓨테이셔널 버든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적어놨는데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읽어보면 RNN의 sequential complexity가 비고 노테이션을 했을 때 5의 n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얼이 처리될 때 이제 갈 때 여기서 이만큼 거의 4번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모든 단어들이 그 전체 시퀀스의 길이만큼의 그 계산을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첫 번째 RNN의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병렬화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인데요. 먼저 이 병렬화라는 게 GPU 최적화를 하거나 계산을 줄일 때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어를 인디펜던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 RNN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두 번째를, 지금 이 숫자가 뭐냐면 이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전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계산의 횟수인데, 보시면 두 번 거쳐야 하고, 당연히 지금 여기서 한 번 거치고 여기 두 번 거치고 세 번 거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시퀀스 길이가 t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스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전 스테이트가 계산이 미리 되지 않으면 다음 스테이트는 계산할 수 없다는 디펜던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점의 결이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좀 중점적으로 쓰인 게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인데, 이제 아까는 컨텍스트 벡터를 여기에 딱 한 개만 썼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그 디코더에서 매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마다 이 컨텍스트 벡터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시밀러리티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 시밀러리티 펑션을 다 계산을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거든요. 지금 이게 컨텍스트 벡터 t번째 시퀀스에서의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는 식인데, 보시면 이 시밀러리티는 어떻게 구하냐. 이 시밀러리티는 인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디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밀러리티, 이 F가 시밀러리티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각각 받아서 시밀러리티 펑션에 넣으면 그 시밀러리티가 나오고, 그 시밀러리티를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과했을 때 나오는 게 이 A인 거죠. 매 타임 스텝마다 이거를 계산을 해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처음에 하나에 이니셜라이즈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정보가 하나에 우겨넣어지는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뭔가 병목 현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타임 스텝마다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이 인풋 시퀀스의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계속 항상 봐주기 때문에 그 장기 의존성 문제도 해결이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아웃풋과 인풋의 연관성을 매번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써서 그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보니까 머신 트랜스레이션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은 시퀀스를 넣었을 때 시퀀스가 나오는 그 형태에서 어텐션을 썼다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시퀀스 말고도 다른 데이터 타입도 이 어텐션을 쓰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의에는 없는데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미지 캡셔닝이 이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 이미지에 관련된 캡션을 텍스트로 생성해주는 그런 태스크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약간 시퀀스가 나오는 그런 태스크에도 어텐션을 쓸 수 있고,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태스크에도 어텐션을 뭔가 일반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어텐션 모듈을 일반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했겠지만 제너럴라이즈드 어텐션이 나오게 됐고요. 이 제너럴라이즈드 어텐션을 아까 이전 머신 트랜스레이션에서 어텐션을 사용했던 흐름과 약간 대응을 시켜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 봤던 컨텍스트 벡터랑 시밀러리티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일반화를 시킨 거죠. 먼저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때 사용했던 게 이제 쿼리 벡터랑 인풋 벡터라는 거를 상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쿼리 벡터는 아까 봤던 그 디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대응해서 생각하면 쉽고, 이 인풋 벡터는 인코더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를 대응해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이제 약간 n차원의 벡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벡터스 약간 일정 차원의 하나의 벡터만 쓴 게 아니라 여러 벡터들을 모아서 매트릭스 형태로 쓰게 됐어요. 쿼리 벡터랑 인풋 벡터 모두. 그리고 이 시밀러리티 펑션은 아까 F가 있었는데 이거 논문을 보면 그 닷 프로덕트도 하고 뭔가 논리니어리티도 없고 식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간결화해서 닷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벡터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는 이제 컨텍스트 벡터 매 타임 스텝마다 컨텍스트 벡터 구하고 그리고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 구해서 아웃풋을 차례차례 이렇게 넘겨주면 차례차례 생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인풋 벡터랑 그리고 어텐션 웨이트들을 따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텐션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계산을 해서 이 아웃풋들을 한 번에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일반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반화가 있는데 이 쿼리 벡터랑 인풋 벡터가 있었는데 이 인풋 벡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업화를 해요. 그러니까 separate key and value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이 input 벡터가 similarity에도 사용이 되고 output 벡터를 계산할 때도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데 그럼 input 벡터도 용도를 나누자 해서 이 input 벡터를 key 매트릭스, value 매트릭스 그러니까 key vectors, value vectors로 나누게 됩니다. 이 key는 보시면 similarity를 구할 때 사용이 되는 input 벡터고 이 value는 output 벡터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인풋 벡터입니다. 결국 이거는 키로 바꾸고 이거는 이제 v로 이렇게 분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쿼리 키 밸류, 저희가 어텐션을 딱 떠올렸을 때 가장 유명한 이제 쿼리 키 밸류가 나오게 된 배경인데, 이게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쿼리 키 밸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텐션을 약간 키 밸류 스토어에서의 약간 룩업 펑션이라고, 서치하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저희 데이터베이스처럼 이 쿼리를 넣었을 때 이 키랑 밸류가 같이 있는 스토리지가 있으면 이 쿼리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를 찾아서 그에 맞는 밸류를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런 룩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어텐션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쿼리 약간 우리가 구글링을 하려고 하는데 구글링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63 빌딩이 얼마나 큰지 검색을 하는데 구글링 검색창에다가 그 검색창이 쿼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키는 그 검색을 했을 때 되게 여러 웹페이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웹페이지를 약간 키로 대응을 시켜보고, 근데 우리는 어떤 웹페이지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63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63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는 각 웹페이지 안에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약간 밸류라고 대응시켜서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키랑 밸류로 나눈 이유가 어, 우리는 이 인풋이 어쨌든 웹페이지랑 그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은 확실히 그 의도가 목적이 다른데 그거에 맞게 인풋도 좀 나눠서 생각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분업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분업화를 하면 좀 더 인풋 데이터의 플렉시빌리티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약간 소프트한 룩업인데 이렇게 쿼리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아웃풋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시밀러리티가 높은 아웃풋만 딱 결과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쿼리랑 각 키 밸류의 시밀러리티를 모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약간 프로버빌리티 얼마나 시밀러리티가 있는지 확률을 받아서 그 확률이랑 각각의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밸류 그 내용이랑 곱해서 그 웨이티드 썸 최종적으로 그 모든 확률들을 곱한 값을 아웃풋으로 주는 거죠. 이 하나만 하드하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한 그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을 아웃풋으로 주는 그런 소프트한 룩업 테이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아까 머신 트랜슬레이션 첫 번째 문제점 해결한 어텐션이 어떻게 일반화가 됐는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까 RNN의 문제점 중에서 레커 펠라세이블리티, 그러니까 병렬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 부분도 어텐션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프리비어스 스테이트의 디펜던스가 있었잖아요. 이제 어텐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벡터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아웃풋도 나오기 때문에 그 시퀀셜 컴플렉시티가 이렇게 돼요. 비고 노테이션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신 이제 어텐션 레이어를 썼죠. 어텐션 레이어를 써서 이제 각 토큰의 시퀀셜 계산을 하는데 소요되는 타임 스텝이 확실히 그 시퀀스 랭크에 디펜던트 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너럴라이즈드 어텐션 레이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아마 지난 시간에는 막 엄청 자세하게 안 봤는데 오늘은 이제 뒤에 트랜스폼을 이해하려면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이 부분도 약간 중요해요. 이게 스케일 닷 프로덕트라고 보통 이제 이 닷 프로덕트를 쓰다가 이 그냥 닷 프로덕트에서 이 쿼리 디멘션의 크기만큼 나눠주는 그런 스케일 다트 프로덕트를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쿼리랑 키가 어쨌든 벡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결과값이 엄청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프트맥스를 중간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 소프트맥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적값이 점점 이게 커질수록 약간 기울기 소실,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쿼리 벡터의 디멘션만큼 이렇게 있으면 이게 쿼리 벡터면 이 크기만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도 있고 어쨌든 소프트맥스 들어갈 때 뭔가 스케일링 뭔가 노멀라이징 이펙트를 위해서 나눠주는 이유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 스케일드 더트 프로덕트도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좀 약간 부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았고 어텐션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지금 쿼리랑 키를 스케일 닷 프로덕트에서 각각의 이 시밀러리티를 내고 이제 이게 소프트백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 소프트백스는 를 거쳐서 이 아웃풋 벡터를 계산을 하는데 이 버티컬하게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해서 나오는 이 아웃풋 벡터가 일괄적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y1은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위쪽으로 썸을 하고 이 y2는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위쪽으로 또 썸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돼요. 소프트맥스도 비슷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듈 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쉽게 예시를 보자면 저희가 넣고 싶은 시퀀스가 The Sleepy Child with a Book이라는 시퀀스고 이 시퀀스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야. 총 6개죠. 그러면 일단 이게 인풋인 거죠. X, 라지 X. 이 월드를 워드 인베딩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워드를 이러한 약간 텍스트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인베딩으로 바꿔주는 이 방식은 아마 뒤에 NLP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어떤 메커니즘을 거쳤더니 이런 인베딩으로 나왔다고 해보면 결국 이게 지금 인풋 벡터 인풋인 거죠. X형, X1, X2, X3, X4, X5고 이제 키 벡터는 이렇게 어쨌든 뭐 이런 방식인데 이 웨이트가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했을 때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웨이트는 아마 그 어텐션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 어텐션 헤드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아이덴티티라고 했을 때는 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밸류는 제가 아무거나 그냥 어쨌든 키에 대응되는 내용이니까 약간 이 각 단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나타내는 밸류 값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더는 관사니까 뭐 긍부가 없다고 치면 0이겠고 슬리피는 약간 졸리니까 뭔가 부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마이너스 0.1을 주고 해서 차일드 0.3 뭐 어도 관사니까 그냥 0을 줘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넣고 싶은 키랑 밸류 벡터는 다 결정이 됐고 저희가 넣고 싶은 쿼리는 이 북인 거죠. 이 문장이라는 인풋 벡터가 있을 때 이 북을 쿼리로 넣어서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지 이 북과의 시밀러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보는 건데 이 쿼리 벡터는 지금 보시면 이 0일 북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까 이 계산들을 다 거치면 이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럼 총 이제 6개의 아웃풋이 나올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이건 6개가 아닌데 어쨌든 그냥 6개라고 쳐보고 아웃풋은 이제 확률이 아까 나오게 되는데 아까 소프트 룩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는 뭘까요? 이거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건 아마도 북이겠죠? 왜냐면 북을 컬을 넣었으니까 북은 북이랑 가장 연관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땐 리즈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이 모든 것을 웨이티드 썸을 때리면 0.36이 결과로 나옵니다.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어텐션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어텐션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셀프 어텐션을 배우게 될 텐데, 이 셀프 어텐션은 앞에 거랑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이 인풋이 키를 결정할 때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키를 결정할 때랑 밸류를 계산할 때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셀프 어텐션에서는 쿼리를 계산할 때도 자기 자신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인풋 값이었으면 쿼리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쿼리가 북만 들어가는데 쿼리가 전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쿼리가 다른 부분이 들어가면 이 인풋이랑 다른 문장 간의 관계성을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인풋 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시퀀스 내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부분만 달라요. 그러니까 쿼리 벡터를 프리딕트 하는데 이제 인풋 벡터를 사용해서 쿼리 벡터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모두 같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 셀프 어텐션을 되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모델 내에서.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을 저번 시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뤘을 텐데 permutation equivariance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equivariance랑 invariance는 다르죠. invariance는 뭐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든 중간에 어떤 다른 함수의 트랜스폼을 거치든 어쨌든 결과값은 똑같아야 되는 건데 보시면 아까는 x1, x2, x3였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각각이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만약에 인베런스 하다면 이대로 그대로 아웃풋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바뀌든 말든. 하지만 얘는 바뀐 그대로 이퀄비언스하게 나왔죠. 그 인풋의 자리값이 유지된 채.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의 특징입니다. permutation equivalent 하다. 근데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픈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까 앞에 예시를 보시면 The Sleepy Child Reserve 0.36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Sleepy Child랑 book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The book reads the Sleepy Child 이렇게 바꾼 문장을 넣어볼게요. 셀프 어텐션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는 book만 나왔을 때 0.36이 나왔는데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이 세모가 나왔는데 The book reads a sleepy child 해도 아웃풋이 세모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약간 문장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아웃풋이 같아진다는 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문장 내부의 셀프 어텐션으로 이 문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데 문장 내부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결국 아웃풋은 같아 버리니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셀프 어텐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건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되게 중요해요. 트랜스포머에서도 많이 중요하고 결국 이 위치 정보, 인풋의 위치 정보를 함께 인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인풋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인풋의 위치 정보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서메이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왜 서메이션을 하냐, 뭐 컨캐테네이션 말고 되게 컨캐테네이션 다른 방법이 많은데 이 부분도 이제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좀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걸 이제 수식이나 뭔가 간단히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약간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위치를 같이 넣어주고 싶은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뭘까요? 저는 뭔가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첫 번째 이게 x1, x2, x3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냥 이거는 첫 번째 값이고 이건 두 번째 값이다 해서 뭔가 이걸 원하는 인코딩으로 넣어주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가장 단순한 방법일 것 같죠? 해서 나온 게 이제 absolute position encoding이라고 그냥 더면은 1 넣고 락이면 2 넣고 루즈면 3 넣고 그냥 그 절대적인 위치 값을 같이 매핑해주는 건데 이게 또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이게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은 막 1000까지 갈 수 있고 더 크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아마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때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점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I walk my dog. 이 구의 절대적 위치는 여기서 다르죠. 그런데 이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으로만 하면은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정보만 넣을 수 있고 이 두 개는 사실 보면 상대적인 위치는 비슷하잖아요. work, my, the 이 순서가 비슷하잖아요. I 뒤에 work가 오고 work 뒤에 my가 온다는 그런 상대적인 위치 값은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으로는 나타내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relative position encoding인데 그 relative position encoding도 엄청 방법론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고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선택을 하는 그 포지션 인코딩이 frequency based position encoding이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면 식이 이렇게 돼요. 네. 지금 되게 복잡하죠. 이게 지금 어떤 걸 나타내냐면 지금 예시를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시퀀스가 이렇게 I am a robot이라는 시퀀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지금 인베딩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보시면 여기서 이 덜을 인베딩으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 인베딩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6이고 길이가 6이고 여기가 3이겠죠? 이거랑 비슷하게 얘도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4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게 이제 인베딩 디멘션인데 이 부분은 그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의미를 설정해 줄 수 있거든요. 보통 그 저희가 오늘 본 논문에서는 512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포즈는 이 행값이고요. 그러니까 몇 번째 토큰이냐. 그리고 이 i가 이 인베딩 그러니까 열 값이에요. 몇 번째 인베딩 디멘션이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짝수랑 홀수에 따라서 나누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짝수 번째 열이면 사인 값을 사용해서 이 포지션 인베딩을 나타내고 홀수에서는 이제 코사인을 사용해서 나타내는데요. 왜 굳이 이렇게 하냐라고 한다면 되게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포지션 인코딩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각 값이 유니크해야 한다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지셔널 인코딩 만약에 여기가 시퀀스 길이라고 했을 때 되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토큰이 있을 때 각각이 들어갔을 때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버리면은 만약에 이게 간격 0.0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위치 간의 관계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버리니까 결국 그냥 포지션 인코딩을 안 쓴 거랑 다름이 없는 효과가 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여기는 만약에 0부터 0.01이라고 쳤는데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완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1값을 넣었을 때랑 뭔가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고 하면 그거 자체도 그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을 해친다라고 해서 적절한 범위가 반복되는 게 좋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을 가지는 삼각함수 범위를 사용하자. 그게 좋다라고 해서 periodicity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고 periodicity랑 constraint value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periodicity가 나오게 되면 그 상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저희 말을 할 때도 I have a boy, I am a girl, 뭐 이렇게 I am, my name is 하면서 주어가 어디 있고 보통 반복되는 위치가 되게 규칙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코딩 하는데도 periodicity, 중기성이 아주 유용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easy to extrapolate라는 게
여기서는 시퀀스 길이가 4였지만 만약에 엄청 길어지면 그거를 다 계산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뭔가 뒤에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부분을 예측하게 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외삽이라고 하는데 extrapolation 그 부분을 계산하기에도 이 삼각함수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그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디멘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쪽으로 올수록 이 사인이랑 코사인 값이 주기가 엄청 짧아지면서 엄청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지금 사인, 코사인을 여러 개 사용을 해서 하나의 토큰에 대한 포지션 인베딩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로 올수록 주기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커지다가 여기 사인은 제가 맞게 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엄청 크겠죠. 근데 여긴 코사인은 좀 더 주기가 길고 여기는 좀 더 주기가 짧겠죠. 약간 이 모든 주기가 다른 이 모든 삼각함수들을 합쳐서 포지션 인코딩을 내면은 유니크한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디멘션이 4였지만 아까 트랜스폼에서 본 것처럼 512가 되면은 엄청 많아지겠죠. 막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막 결국 여기까지 오면은 막 엄청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한 느낌의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뭔가 낙서가 많아졌는데 이건 뭐냐면 이 포지셔널 인코딩 이 사인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t번째 토큰이랑 t 플러스 어떤 일정한 범위의 p만큼의 토크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매핑하기도 좋은 게 이 부분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i라는 벡터였으면 포지션 인코딩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이게 m이고 보이는 멀리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회전을 한 이런 식의 릴레이티브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포지션 인코딩에 대한 방법이었고 아마 이 부분이 뒤에 디스커션 퀘스천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permutation equivalent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look ahead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attention 모듈이 아까 그 RNN의 병렬화가 어렵다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메이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보시면 얘는 이거가 첫 번째를 번역을 할 때는 앞에 걸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previous state에만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번역할 때 아무것도 안 보고 어를 번역할 땐 뒤에 보고 eating을 할 때는 얘만 보고 bread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뒤에만 보는데 얘는 그러지 않은 거죠. 보시면 이 부분이랑 이제 이 쿼리가 지금 앞에 걸 다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쿼리도 얘를 보고 있고 두 번째 쿼리는 세 번째 것까지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없애줘야 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 미래의 값까지 미래의 토큰, 미래의 스테이트까지 다 보고 이 아웃풋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성능 결국 답지를 미리 다 봐버리고 아웃풋을 내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해서 나온 게 마스크드 어텐션이라고 얘는 이 부분은 보지 않고 얘는 앞에 세 번째 걸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0으로 주는 거죠. 이 부분을 0으로 주려면 이제 소프트맥스가 이 뒤로 갈수록 음의 무한대로 갈수록 0에 수렴하니까 이 부분에는 음의 무한대를 값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에요. 트랜스포머에선 거의 다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쓰거든요. 인코더 아니고 디코더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트랜스포머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으로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인데
지금까지 본 게 어텐션, 셀프 어텐션, 마스크드 어텐션이면 멀티헤드 어텐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뭐냐?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더 슬리피 첼 리저 북이라는 문장이 있고 이 리즈를 쿼리로 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이 리즈랑 관련해서 개체랑의 연관성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리즈라는 서술어와 다른 목적어의 관계를 좀 더 보고 싶은, 그러니까 그 관계에 집중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할에 따라서 어텐션을 좀 분리해서 여러 개의 어텐션을 사용하자 한 게 해서 나온 게 멀티헤드 어텐션이고, 그렇죠. 이제 개체를 본다면 이 헤드 2를 쓰고, 뭔가 릴레이션을 보고 싶으면 이 북을 보는 attention head to one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다. 좀 더 다채롭게 보고 싶다 해서 쓰는 게 멀티헤드 어텐션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헤드 개수가 3개네요. 뭔가 길이가 3인 문장에 대해서 시퀀스에 대해서 총 3가지의 다른 관점으로 뭔가 어텐션을 적용하고 싶다는 거고, 근데 보시면 헤드 개수가 많아지니까 얘를 막 다 넣으면 컴퓨테이션 벌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은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헤드 개수만큼 디멘션을 나눠서 진행이 돼요. 그럼 이 x랑 쿼리 벡터를 하면 이제 쿼리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이 쿼리 매트릭스가 시퀀스 길이의 이제 쿼리 인베디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텐서로 다시 리쉐입을 하게 해줘요. 근데 그냥 되게 쉽거든요. 만약에 아까 헤드가 여기서는 헤드 개수가 3개였죠. 그래서 n 곱하기 d가 있으면 3 곱하고 3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차원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텐서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드를 앞으로 가져와서 배치축처럼 사용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코드 보시면 그 그러니까 매트멀 이런 거 토치 계산할 때 이 앞에는 그냥 배치처럼 두고 거의 이 뒤로만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퀄이랑 키랑 밸류가 다 이런 식으로 리쉐입이 되고 이걸로 각각 어텐션 그 다 프로덕트를 하게 해주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웃풋을 다시 차원을 변경해서 머지해주면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이 계산이 되게 돼요. 사실 보면 병렬화가 좀 더 쉬워지는 것도 있어요. 약간 헤드 개수가 있지만 뭔가 컴퓨테이션 발달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헤드를 배치 축전 사용하면서 좀 더 병렬화가 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한 설명이었고,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본 어텐션 구조를 사용해서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는지를 볼 건데, 그걸 보려면 일단 셀프 어텐션 빌딩 블럭을 볼 거예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으로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블럭을 만들었는데 가장 미니멀한 형태의 블럭을 보는 거죠. 만약에 셀프 어텐션을 뭔가의 블럭을 만들었을 때 가장 최소한의 형태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어텐션 지금까지 본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 블럭이어서 아마 이 부분의 계산을 계속 반복한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블럭의 개수만큼 이 블럭의 연산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하나 달라진 게 이 부분은 이제 리니어 연산을 해준다, 프로버빌티 낸다는 이제 그냥 좀 기본적인 블럭을
블럭의 아웃풋을 처리할 때 기본적인 연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있냐 하면은 어텐션이 지금까지 보시면 행렬 곱 약간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행렬 연산 그리고 소프트맥스 연산 이런 약간 합치고 곱하고 이런 리니어한 연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딥러닝에서는 논리니어티를 부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좀 더 representation도 늘어나고 표현력도 풍부해지고 결과값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 논리니어티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드포워드 식을 보시면 이렇게 리니어 연산 거치고 렐루를 거치고 또 리니어 연산을 거치는데 이 렐루가 이제 논리니어리티를 부여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드포워드 하나를 추가해서 어떤 미니멀한 블럭을 만들고 이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에 넣게 해줍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따로 나눠서 저희는 이 디코더랑 디코더 보고 인코더 보는 방식으로 할 건데 그래서 이 디코더는 보면 앞에랑 거의 비슷해요. 앞에 미니멀 빌딩 블럭이랑 거의 비슷한데 보시면 추가된 게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거의 비슷하죠. 이 부분도 앞에는 셀프 어텐션을 썼다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썼다면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을 썼다는 달라진 점이 있고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미끄 형태처럼 오는 이 구조 하나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이 구조 이렇게 달라졌는데 결국 트랜스포머 블럭은 앞에서의 그 미니멀한 블럭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레지듀얼 커넥션을 추가해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왜 해줬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레지듀얼 커넥션을 보면 아마 이전 딥인딥 강의에서 들으셨을 텐데 좀 더 이제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의 인풋을 가져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값을 아웃풋 값만 쓰는 게 아니라 인풋 값도 같이 더해주는 방식이에요. 레지듀얼 커넥션. 이게 레즈넷 논문에서 처음 주장이 됐는데 이걸 왜 해주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그레디언트 값이 손실되거나 폭주하는 거를 인풋 값이랑 아웃풋 값을 다 같이 써서 보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보면 뒤에서 보시면 레이어 그 블럭을 보면 블럭이 되게 여러 개 쌓일 수 있잖아요. 이 블럭이 되게 리피티션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 리피티션이 되다 보면 그 그레디언트가 소실되거나 폭주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풋 값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점점 반복하다 보면은 이 인풋 값이 주는 영향력이 적어질 수 있어서 이 인풋 값을 심플하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데 왜냐면 백플롭 하면은 이게 1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레디언트 값이 되게 크단 말이죠. 엄청 크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논문에서 만약에 레지듀얼 커넥션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해 줬는데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으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많으면 이제 익스플로딩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서는 뭔가 그레디언트 베니싱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블럭이 많아지면 이렇게 뭔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등을 해서 옵티마이즈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레지듀얼을 쓰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약간 중간에 힘든 여정 없이 잘 내려갈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을 왜 쓰는지 봤고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왜 쓰는지 보면 이것도 앞에 디빈님에서 배치랑 레이어 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되게 여러 개를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시퀀스를 인풋으로 시퀀스를 처리하는 모델에선 되게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많이 비교되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시퀀스를 다루는 모델에선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 배치에 대한 디펜던스가 커지기 때문에 인풋의 길이가 가변적인 시퀀스 모델에서는 좋지 않고, 두 번째로 또 배치에 디펜던스 하니까 병렬화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각 노멀라이제이션 시기거든요. 보시면 시행의 형태는 비슷하죠. 약간 정규화하는 방식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 시그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하냐가 다르고, 여기서는 크로스 배치를 크로스해서 계산하고, 이거는 디멘션을 크로스로 계산을 하게 돼요, 레이어에선. 그래서 식으로 보면 좀 어려우니까 밑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 M 샘플에서 이 M이 배치 사이즈고, 배치 사이즈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배치를 넘나들면서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배치, 두 번째 배치, 세 번째 배치에 대한 첫 번째 피처를 쭉 평균을 내고, 또 첫 번째 배치, 두 번째, 세 번째 배치에 대한 두 번째 피처를 쭉 평균을 내서 각각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 이 평균을 사용해서 이제 스탠드드 그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는 건데, 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배치별 계산이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배치 계산해도 세 번째 배치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야 이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아래는 본 것처럼 병렬화 기능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운이 좋게도 시퀀스 길이가 뭐 4개고 뭐 피처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가 시퀀스 길이도 엄청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인베딩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만약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시퀀스 길이도 막 갑자기 엄청 늘어나거나 하면은 이 배치 계산이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뭐 패딩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블하지 않게 배치가 계산됐을 때는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그레디언트를 흘려주거나 백프루브 할 때 너무 그 안정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시퀀스 모델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나온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고, 얘는 아까는 이제 크로스 배치별로 계산을 해줬다면, 얘는 레이어, 이게 첫 번째 디멘션, 두 번째 디멘션, 세 번째 디멘션, 네 번째 디멘션이면 이 디멘션 가로로 평균을 계산을 해주고 편차를 계산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배치 연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그냥 스케일러만 딱 디멘션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모델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모델이 좀 더 학습이 빨라질 수 있고, NLP 태스크, 시퀀스 모델을 하는 태스크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배치 넘버를 사용해도 약간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죠. 그리고 병렬화도 쉽고.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아웃풋 값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데 시퀀스 모델에 맞는 정교화 방법을 넣어줬고, 다음으로는 그레디언트를 좀 더 손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어준 거죠. 근데 이 이유는 블럭이 여러 개 반복된다는 그 트랜스포머의 특성 때문에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디코더는 이런 형태인데, 인코더는 여기서 마스킹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마스킹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뭔가 예측이 되시는 게 있겠죠. 왜 마스킹을 쓰지 않는지. 그래서 왜냐면 이 부분은 뒤에서 한꺼번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에 대해서 봤으면, 이 인코더랑 디코더를 어떻게 연결하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걸 써요.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게 어텐션, 셀프 어텐션, 마스크드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었는데, 이제 크로스 어텐션은 뭐냐면, 셀프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에 모두 같은 값을 사용했을 때 셀프 어텐션이었다면 이 크로스 어텐션은 그 쿼리 값을 계산하는 데는 다른 값을 씁니다. 쿼리 값을 계산을 할 때는 그 디코더에서의 나온 아웃풋을 쓰고 나머지 그 키랑 밸류를 계산을 할 때는 인코더에서의 아웃풋 값을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코더의 아웃풋이 H1부터 HT고 디코더의 값이 G1부터 GT라고 했을 때 키랑 밸류는 인코더의 H 아웃풋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 쿼리는 디코더에서 나온 이 아웃풋 값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크로스 어텐션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보면 인코더, 디코더, 크로스 어텐션을 이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 왜 인코더에는 마스크드 어텐션을 안 쓰냐라고 하면 아까 RNN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실 머신 트랜슬레이션 맨 첫 번째에서 봤던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도 인코더에서는 바이 다이렉셔널하게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을 해요. 왜냐면 사실 생각을 했을 때 인코더에서는 어쨌든 인풋의 어떤 특징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디코더에서는 그 특징을 사용해서 그 하는 시퀀스를 예측을 해내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에서는 그 이전 값을 잘 안 보고 예측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 값을 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 마스크드를 쓰는데 인코더에서는 그 인풋의 전체 특징을 잘 잡아내려면 그 모든 이게 미래든 과거든 상관없이 그 특징을 잘 섞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근데 인코더에서도 앞에 부분을 보냐 안 보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강의를 봤을 때 뭔가 그 강의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인코더에서 뭔가 더 많이 섞어줄수록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미래값이랑 과거값이 서로 볼수록 좀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코더는 그래서 아마 마스크드 어텐션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걸 쭉 정리를 하면 먼저 인풋 시퀀스가 있을 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인풋이 사실 이 블럭이 여기서 인코더에서는 한 개인데 이게 되게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L이 이제 이 T가 타임 스텝이고 이 L이 그 블럭의 몇 번째 블럭인지를 나타내면 이 H바는 블럭의 인풋이고 이 아웃풋은 이제 어텐션의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각 블럭에 어텐션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어텐션 아웃풋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보면 인풋을 넣고 쿼리 키 밸류로 나눠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친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죠. 근데 이게 블럭의 인풋이었죠. 이거는 어텐션의 아웃풋. 그러니까 어텐션의 인풋이랑 아웃풋을 같이 레지듀얼 커넥션 해준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즈를 넣어서 아웃풋을 내주고 다음으로는 그 노멀 리니어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치는데 이때도 그 인풋이랑 아웃풋 값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것까지 네네. 이 바가 A 바가 그 add 노멀라이제이션 레지듀얼이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다 거친 값을 말을 해주거든요. 그 값이 이거겠죠. 그래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인풋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친 아웃풋을 같이 받아서 또 레지듀얼 커넥션이랑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다 해주면 이 블럭의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아웃풋은 또 L번째 H바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블럭의 인풋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까 블럭의 인풋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 아웃풋은 또 다른 블럭의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H바 L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는 총 6개의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럭이 총 6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에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HT1이 나오고 여기서는 HT2가 나오고 각각 이제 HT6까지 나오겠죠. 이 각각의 값들이 이 디코더에서 사용이 돼요. 이게 이제 디코더 이 크로스 어텐션에 들어가는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들을 가지고 디코더에서 키랑 밸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디코더를 보면 네, 마스크도 됐다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디코더도 블럭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주는데 이제 이 나온 아웃풋 값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쿼리 값으로 넣어주고 이 앞에서 나온 이 6개의 값을 함께 넣어주는 거죠. 대신 디코더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임 스텝마다 이렇게 RNN처럼 이전 스테이트에 디펜던트하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전 스테이트만 의존을 해서 앞에 거를 예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는 거의 비슷해요. 크로스 어텐션 받고 하는 거는 인코더랑 다 비슷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 이게 전체적인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구조로 시퀀스 모델을 처리를 하는 거죠. 다시 간단하게 더 요약을 해보면 블록을 여러 개 쌓으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좀 더 잘 다뤄주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고 또 시퀀스 모델이다 보니까 노멀라이저 어쨌든 아웃풋 값을 뭔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배치를 쓰지 않고 레이어 노멀라이저를 써주고 어텐션 기반으로 시퀀스를 처리해주는 게 앞에서 좋다고 증명됐기 때문에 그 어텐션을 쓰긴 하는데 각각 인코던지 디코던지의 용도에 맞게 마스크들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어텐션은 리니어한 연산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부여를 해주고 이러한 모든 연산들이 총집합돼서 이 트랜스포머는 엄청 강력한 구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솔직히 퍼포먼스, 익스페리멘트 부분 다 가져오면 되는데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가 얼마나 좋은지 앞에서도 쭉 설명을 했고 패럴라이즈 되고 그리고 이제 비전 같은 데에서는 뭔가 훈련을 막 시켜놓고 훈련을 해서 나온 최종적으로 좋은 값을 얼려놓은 다음에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 값으로 다른 학습의 값을 이용해서 다른 학습을 또 진행하는 트랜스퍼 러닝, 전위 학습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아마 트랜스포머가 되게 좋은 성능을 낸다는 그 익스페리먼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RNN보다 훨씬 깊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아까 봤죠? 블럭을 되게 여기선 6개 쌓았지만 되게 여러 개 쌓을 수 있잖아요. 블럭이라는 점을 차용해서 더 깊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물론 트랜스포머가 엄청 대단한 모델이긴 한데 단점도 항상 봐야겠죠. 단점이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벌든이에요. 물론 병렬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건 있었는데 메모리 측면에서 컴플렉시티가 엄청나요. 이거는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RNN과는 다르게 얘는 시퀀스 길이에 엄청 큰 영향을 받거든요. RNN은 그 임베딩 그 이 디멘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트랜스포머는 이 시퀀스 길이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시면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할 때도 이제 n 곱하기 n 아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쭉 들어가면서 이 n 곱하기 n의 시밀러리티 계산할 때 이제 n 곱하기 n만큼의 계산 횟수가 들어가고 이걸 또 소프트 백스를 하면 또 이게 n 곱하기 n의 계산 횟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5의 그 비고 노테이션을 했을 때 5의 n제곱만큼의 컴플렉시티가
소유가 되게 되는데 메모리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랑 관련된 논문을 예전에 불과 한 3주, 2주 전에 읽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GPT한테 2000자 에세이를 써달라고 했는데 약간 분량을 초과한다고 하죠. 물론 얘가 유료 버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차이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00자라는 게 트랜스포머가 처리하기에는 어떠한 상한선을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얘가 어쨌든 보통의 분량보다는 이 정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긴데 결국 시퀀스 길이가 길어졌을 때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트랜스폼의 어떠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방법론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디스커션 퀘스천에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어텐션을 풀로 사용하지 말고 이 어텐션에서 약간 좀 관련 있는 값만 사용을 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스파르스 어텐션이라고 스파스하게 풀로 사용하지 말고 스파스하게 어텐션을 사용하자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여러 개 중에서 뭘 사용할 건지 고르는 것도 되게 여러 이론이 많거든요. 유명한 이제 빅버드라는 모델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매트릭스 다 사용하는 것보다 이 매트릭스를 분해를 하면은 좀 더 성능이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도 논문이 있으니까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텐션을 사용할 때 계산을 좀 더 GPU 메모리 구조를 좀 더 익스플로이트 해서 사용하자는 취지의 여러 어텐션도 있어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읽었는데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모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GitHub 가면 뭐 플래시 어텐션을 사용해서 그 계산 속도를 높였다 이런 문구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트랜스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의 계산 구조를 좀 더 임프루브 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포지셔널 인코딩이 되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보시면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뭔가 방법론이 엄청 여러 개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생각하면서 말고도 되게 기이한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포지셔널 인코딩도 생각을 태스크에 맞게 잘 생각해내는 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두 개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평가를 하거나 이밸류에이트 할 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항상 보시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을 계산해주게 되는데 항상 그래야 할까라는 것도 뭔가 평가할 때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서는 굳이 앞에만 안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포지션, 약간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 때 그 새로운 포지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길이는 거의 인피니트하게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상정한 우리가 상정한 이 포지션 인코딩 계산하는 방법들이 결국 그 인피니트까지 갔을 때 일반화가 잘 될 수 있냐 이것도 문제점이겠죠. 저희가 막 엄청나게 시퀀스가 길어질 때까지 실험을 다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도 포지션 인코딩을 계산할 때 어떤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앞에처럼 고정된 값을 사용을 할 때는 더 문제점이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디스커션 퀘스천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게 된 강의가 여기까지이고 약간 제가 좀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퀘스천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인 질문이랑 팀 질문 다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 트랜스포머가 너무 길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방법론이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많으시면 여러 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팀 질문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삼각함수 사용했던 포지션 인코딩인데, 앞에 보시면, 네. 아이고, 엄청 들었네요.
네. 보시면 여기서 이 n이 여기를 말하거든요. 여기서는 100으로 설정해줬네요. 여기 저희 논문에서는 만으로 설정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포지션 인코딩이 고정적인 값이라는 형태를 띠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포스 i 그리고 모델 임베딩 그리고 이 n 이 값에 의해서만 이 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이 내용이랑 크게 상관이 없죠. 이 i가 어떤 임베딩으로 되냐.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달라지거나 뭔가 이 시퀀스 내부적인 특징이 달라져도 이 n값이랑 열값 그리고 이 n값 그리고 이 임베딩 길이만 같으면 이 네 가지 파라미터만 같으면 그냥 포지션 인코딩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까 그 이퀴버런스 문제랑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 픽스드 포지션 인코딩의 문제점이에요. 약간 픽스드 함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학습 가능한 포지션 인코딩인데 저희 그 어텐션 is early read에서도 학습 가능한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learnable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문제점 그리고 픽스드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같이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강의였고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